사람의 얼굴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 인상은 좁은 의미의 관상이다. 얼굴만 보는 인물 감정이라서 기초 분야에 해당한다. 미간을 찌푸리면 인상 쓰지 마라 하지 관상 쓰지 마라 하지 않는다. 관상을 얼굴의 전반적인 느낌을 해석하는 것이라 얼굴 경영이라는 말을 쓰는 분도 있다. 역술 경영, 얼굴 경영, 사주 경영 등 온갖 분야의 경영이라고 붙이는 것은 이 시대가 물질 시대로 돈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상은 이미지 메이킹도 가능하고 섭취하는 영양소와 기분에 따라 달라 보이기도 한다. 보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인상이다. 인상의 인은 사람의 인 또는 도장인을 쓰고 상은 서로상 또는 코끼리 상자를 쓴다. 도장인자를 쓰는 이유는 도장처럼 누구나 이목구비가 정해진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인상에서는 예쁘게 생겼다, 무섭게 생겼다, 곱게 생겼다 등으로 표현되는 이목구비의 균형을 본다. 도장을 새길 때 글자 간의 균형을 맞추듯 얼굴의 균형이 잘 맞으면 인상이 좋아 보인다는 뜻이다. 더해서 볼관자를 쓰면 인상의 균형에 조화가 더해진다. 인상이 보이는 것이라면 관상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상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본성이다. 관상은 인상과 달리 몸의 모든 것을 다 본다. 얼굴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먹는 모습, 음성, 낯비, 심지어 대소변 보는 모습 등등 한 사람의 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조화를 본다. 소우주라 일컫는 인간에게서 발현된 우주의 조화가 어떤 것인지 살피는 것이 관상이다. 관상의 최고가 심상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을 곱게 쓰면 모든 것이 조화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예쁘지는 않은데 호감형이라는 말이 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거나 키가 크거나 몸매가 좋은 것이 아닌데도 끌리는 사람이 있다. 심상의 아름다움이 몸 전체에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나 재벌 관상과는 또 다르다. 대통령이나 재벌 같은 인물은 세인들의 호불호 마저 뛰어넘는 타고난 운명이 있고 그 운명이 관상에 드러난다. 인상은 평면, 관상은 입체를 본다. 관상을 본다고 하지만 대부분 인상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인상이 관상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날랜 사람을 보고 족제비같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은 단순하게 평면의 인상만 보는 것이다. 동물에 빗대어 감정하는 동물 관상학이라는 분야도 있다. 관상은 인상과 함께 수상, 족상, 대, 음상, 심상 등을 더해 균형을 넘어서는 조화를 본다. 균형이 무너진 상이라도 마음은 그 반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적으로 빼어난 사기꾼들은 호남형의 매너가 좋다. 그래야 남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 사기꾼에게 당한다. 반대로 외모는 악해 보이더라도 마음속은 천사라 할 만큼 선할 수 있다. 균형만 봤을 때 생기는 오류다. 관상 또한 개체이기 때문에 각자에게만 해당하므로 제대로 사주명리를 보려면 객체의 조화를 봐야 한다. 그래야 각 객체가 사주와 관상이 합쳐진 완전한 운명이 된다. 얼굴은 자연의 법칙 그대로 연결된다. 자연에는 기륭이 없는데
자연을 그대로 닮았다고 하는 사람의 몸에는 마음이 들어가 기륭이 생긴다. 자연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연 속에 들어가야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편안함은 행복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사람의 생김새는 자연과 같다. 산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은 산천초목과 같다. 나무의 종류가 제각각이듯 사람의 머리카락도 모질, 길이, 수, 색깔 모두 다르다. 그 중에서도 자연을 닮은 것이 가장 좋다. 사계절 속에서 변화하면서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인상학에서는 머리카락이 윤택하고 가늘고 등의 좋은 모양을 규정해 놓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평면적으로 반 정도만 맞는 말이다. 자연과 닮은 것이 좋다는 말은 다시 말해 내 몸과 조화가 잘 맞아야 한다는 의미다. 산에 어울리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큰 산에는 큰 나무가, 작은 산에는 작은 나무가 자라는 것이 합당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머리카락이라도 신체와 전반적으로 잘 맞지 않으면 관상에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해보면 안다. 같은 미용사가 똑같이 하려 해도 머리카락마다 시술 결과는 모두 다르다.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자연의 조화이다. 강의 시간에 계속 질문하는 수강생이 있었다. 남편이랑 각방 쓰시죠?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겠뇨? 머리를 안 감고 왔으니까 알지요. 실제 별거하고 있다면서 신기해했다. 신기한 일이 아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잘 보이고 싶은 상대가 없거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일이다. 남성은 남성다운, 여성은 여성다운, 처녀는 처년다운, 중년은 중년다운 외모가 자연의 이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환갑이 지나 흰머리가 날시계가 되었는데도 홀로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것 또한 좋아할 일이 아니다. 자연의 이치로는 단풍이 들지 않는 것과 같으니 자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이보다 젊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끊임없이 한다는 뜻이고 곧 중년의 삶이 고단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가을은 빨리 와도 늦게 와도 문제이다.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과 눈빛이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고 운은 복에 따라 오는 것이라 얼굴에서 복을 보는 것도 운명 파악의 한 부분이다. 음성과 눈빛이 관상의 주인이고 나머지는 머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부분이 조금씩 틀어져 있어도 음성과 눈빛이 올바르면 감안해서 보아야 한다. 생김새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눈은 해와 달에 비유한다. 눈썹은 눈 위에 있으니 은하수로 보거나 자연현상으로는 나뭇가지에도 비유할 수 있다. 산의 높낮이와 산맥, 바위, 계곡이 다 다르듯이 광골, 광대뼈, 코도 제각각이다. 뼈는 돌, 광석으로도 보고 살은 땅, 흙으로도 본다.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바다로 가듯이 입은 복의 최종 종착지 바다로 본다. 바람은 숨을 쉬는 것으로 본다. 자연에 다양한 소리가 존재하듯 사람도 다양한 음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형상도 자연이지만 사계절의 시간이 지나는 세월도 자연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형상이 다르듯이 사람의 초년, 청년, 중년, 말년도 이에 빗대어 보아야 옳다. 사주와 관상, 모든 것은 시간이 주관한다. 동시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뗄 수 없다. 그래야 운명학의 완성도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다. 최고의 관상은 자연 그대로의 조화를 보여준다. 좋은 관상이란 자연을 닮은 듯 몸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나온다. 사주와 관상이 하나라고 내내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은 명에 따라 살면서 운에 따른 행동을 하게끔 태어났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유의지를 행하면 고달픈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운명이 무엇인지 알면 자연현상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논리적인 이치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적응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자연에 적응하는 힘을 기르면 편안해져서 얼굴에 화색이 좋아지니 좋은 관상을 갖게 된다. 눈은 해가 뜨는 낮을 의미한다. 눈은 태양이고 얼굴의 살은 땅으로 보기 때문에 눈이 약하면 얼굴에 살이 없어야 한다. 반대로 눈빛이 강하면 얼굴에 살이 많아야 한다. 명리의 상생 구조인 화생토를 적용하는 것이다. 눈이 약한데 눈썹이 강하면 그늘진다. 눈은 해와 달을 상징하므로 빛을 잃으면 산천초목이 성장을 못한다. 숲풀과 초목인 머리카락과 수염은 적당하게 있어야 뿌리가 썩지 않는다. 해가 지고 난 뒤 밤의 작용은 입을 본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눈이 아주 음흉하다라고 느끼면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 입은 수, 눈은 화로 입과 눈은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이를 수화기제라고 한다.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 수성은 조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조화가 안 되면 만물을 못 키운다. 입술의 색깔까지도 건강과 연관해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모든 물이 마지막에 입으로 모이기 때문에 입은 인생의 총결산을 의미한다. 넉넉하고 너그럽게 형성되어 있어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잘 받아들여 농사 짓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모든 화근이 입에 있는 만큼 입은 중요한 곳이다. 입술, 잇몸, 치아, 혀를 살피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봐야 한다. 입 모양이 험악하게 생겨도 말씨가 아름답고 예절을 갖춰 말하면 좋은 입을 가졌다고 한다. 모양에 속으면 안 된다. 얼굴만 살피는 인상은 덕을 땅으로 보지만 관상에서는 발까지 포함하여 족상을 보기도 한다. 발은 지기와 관련돼 있어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그래서 손발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관상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며 발은 살이 있어 두툼해야 좋다. 족상도 음양을 구분한다. 여자와 남자의 발은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여자 발이 체구에 비해 크면 음양이 바뀐 것이다. 머리는 하늘의 형상이므로 높고 둥글어야 한다. 이마는 복을 불러들이는 하늘의 창고이다. 머리도 이마액, 머리와 이마는 하늘을 닮아서 원방형이어야 한다. 둥글면서 도톰하게 솟은 환한 이마는 좋은 이마이다.
하늘은 우주에서 처음 연결되는 곳이라 주상복이 앉아 있다. 몸 전체를 볼 때는 머리를 하늘로 보고 얼굴만 다룰 때는 이마를 하늘로 본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실제가 아니라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시드니 뱅크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은 실체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는 생각을 통해 창조된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각자의 관념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관념과 나의 관념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바야흐로 청년기의 실존적 위기감에 사로잡힌 당신은 커피숍에 앉아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도 저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갓 볶아낸 신선한 커피의 향을 즐기며 평화롭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옆 사람은 같은 커피숍에 앉아 같은 커피 향기를 맡으며 같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두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겪거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저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라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감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100명의 사람에게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면 얼마나 다양한 대답이 돌아올까요? 아마 100명의 답이 모두 다를지도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돈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돈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돈은 시간, 자유, 기회, 안전, 마음의 평화를 뜻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 돈이란 사악함, 탐욕스러움, 그리고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대답이 옳거나 그른지 여기서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세상에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100명을 상대로 의견 조사를 해서 현재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 역시 얼마나 다양할까요?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100명의 대답은 모두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저마다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 또는 사고는 자기가 그 사건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미 또는 사고의 필터를 통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실제에 대한 관념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란 의미, 사고, 해석이 개입할 여지 없이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사건에 어떤 의미나 사고를 부여할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창조되는 방식이자 우리 삶의 경험이 내면에서 바깥을 향해 창조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부유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선진국 국민이 후진국 국민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관한 우리 자신의 사고 행위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직업을 정말로 싫어한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 불안감,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회사 건물에 발을 들여놓거나 회사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격렬한 감정의 파도에 휩싸입니다. 가족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면서도 일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당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듯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당신은 가족 구성원과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이 일터에 있지 않은데도 일에 관한 생각만으로 실제에 대한 전혀 다른 관념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외부적 사건이 우리가 내면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원인이라면 당신은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TV쇼를 시청할 때마다 행복한 감정을 느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합니다. 당신은 직업이라는 외부적 사건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주는 탓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 당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어느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며 꿈에 그리던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끔찍한 악몽이자 살아서 경험하는 지옥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직업을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직업에 대한 궁극적인 느낌을 결정합니다. 이제 당신이 본인의 일을 매우 싫어한다는 원래의 시나리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불안감, 좌절감을 느꼈는지를 기억하나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대답하면서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 봅시다. 자신의 직업이 싫다는 생각만 없어진다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분 정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답이 떠오르기 전에 다른 주제로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고 대답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현재의 직업이 끔찍하게 싫다는 생각만 사라진다면 당신은 10중 8구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홀가분해질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멈춘다면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가 아닌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치이며 동시에 실제에 대한 관념이 사고를 통해 우리의 내면에서 외면으로 창조되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모든 심적 괴로움의 근원을 발견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원은 각자의 사고 행위입니다. 잠깐 당신이 이 책을 난로에 던져버리기 전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나는 세상 일이 모두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실제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곧 실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곧 실제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실제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머리로 생각한 것이 필연적이고 바꿀 수 없는 실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생각하는 것만을 느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서 느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의 경험이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경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순간 생각하기를 내려놓을 때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나아가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념의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생각하기, 즉 사고를 멈추는 순간이 곧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선사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수도승과 빈배. 아주 오래전 젊은 수도승 한 사람이 숲속의 작은 수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숲 옆에는 자그마한 호수도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수행 중이던 사람들은 몇몇 나이 많은 고승과 한참 갈 길이 먼 신입 수도승들이었습니다. 이곳의 수도승들은 지켜야 할 계율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과는 각자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한 번에 몇 시간씩 침묵 속에서 명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명상이 끝날 때마다 수행에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지 스승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 젊은 스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명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때문에 매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나이 많은 승려는 젊은 수도승이 수행의 진척 상황을 보고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너 자신을 그토록 노엽게 하는지 아느냐? 젊은 수도승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면 누군가 제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주위를 흩트립니다. 제가 명상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해한다는 사실이 화가 납니다. 어쩌면 그토록 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감고 명상에 집중하자면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들이 옆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또 해방을 놓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이번에는 새들이 짹짹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승려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수행을 방해하는 뭔가를 대할 때마다 점점 더 화를 내는 듯하구나. 그것은 수행의 목적과 정반대의 길이니라. 내 수행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다른 무엇에도 화를 내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라. 젊은 수도승은 스승과 이야기를 마친 뒤에 수도원 바깥으로 나가 좀 더 평화롭게 명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근처의 호숫가에 적당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돗자리를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한 무리의 새떼가 호수에 뛰어들면서 첨벙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숫가가 수도원보다 조용하기는 했으나 그곳에도 마음의 평화를 깨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하던 평화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매일같이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숫가의 작은 선착장에 묶여있던 한 척의 배가
수도승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배를 타고 호수 한복판으로 나가서 명상하면 어떨까? 그곳이라면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는 배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이 기대한 대로 호수 한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온종일 명상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수도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수도승은 이런 일과를 며칠간 되풀이하면서 마침내 평화롭게 명상할 장소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차분한 상태에서 계속 명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젊은 수도승은 다시 배에 올라 호수 한가운데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갑자기 물이 튀면서 배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호수 한복판에서도 뭔가가 자기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배 한 척이 자기 쪽으로 곧바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방향을 바꾸시오. 내 배에 부딪히겠소. 하지만 그 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소용없이 그 배는 결국 수도승의 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기에 이 넓은 호수 한복판에서 하필 내 배를 들이받은 거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배는 바람을 타고 호수를 떠돌다가 수도승의 배에 부딪힌 듯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화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그냥 빈 배였을 뿐입니다. 애초에 화를 낼 상대는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리에 스승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무엇이 너 자신을 그토록 노엽게 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 환경이 나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냥 빈배일 뿐이다. 빈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를 분노로 이끄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돋우는 사람이나 사건은 그냥 빈배와 같다. 내 반응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나를 노엽게 할 아무런 힘이 없다. 수도승은 물가로 배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돌아가 다른 수도승들 사이에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는 여전히 소음과 방해물이 오갔지만 그는 모든 것을 빈배로 여기고 평화롭게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스승은 젊은 수도승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진정으로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겨냈구나.